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만나봅니다. 오늘도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예, 지냈습니다. 많이 바쁘게 보내셨죠. 예, 예. 네,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까 기대하고 왔는데요. 예. 그 전에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려고 예.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5700번님이세요. 건강보험료에 관한 용어들이 헷갈립니다. 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셨거든요. 예. 좋은 질문 주셨네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 직장 가입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 가입자에 해당이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제외한 모든 가입자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가 여기 해당이 되고, 예. 또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2024년도 기준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7.09%인데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가입자 본인이 7.09%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을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을 하거든요. 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도 포함이 되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형제 자매의 직장보험 피보양자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이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은 간단하게 봐서 금융소득, 공적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합산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네. 또 재산 요건으로 봐서는 재산세 가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노후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과다한 사회복비를 줄여라, 우리의 노후를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노후 설계의 첫 번째 할 일은 우리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은퇴 자산의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자산의 3분의 1은 자기 사업을 하고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그 현금으로 배분하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은 주식과 부동산, 현금, 채권에 해당하겠죠. 네. 은퇴 자산을 특정 자산에 넣으면은 리스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였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발로 강의 깊이를 재지 말라고 합니다. 두 발로 강의 깊이를 재다가 강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5%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퇴직하면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생활을 보내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상가에 몰빵 투자했다가 임대가 안 되고 또 가격 폭락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네. 또 그 대안으로 간접 투자와 리츠, 배당주 투자, 채권 투자 등이 좋습니다. 예. 배당주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좋고, 또 채권 이자 수치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츠 상품은 노후 생활에 활용하기 아주 좋은 상품인데요. 네. 투자 자금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 리치의 상품 몇 개 종목으로 분산하여 놓았다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분산 투자 효과로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입돼 있는 연금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은 수입의 몇 % 정도 적립하는 게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그 40, 50대 나이가 되면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가 가장 지출이 많을 때입니다. 네. 자녀 교육비, 학자금, 결혼자금도 생각해야 되고 또 부모님 용돈, 의료비, 뭐 집안 경조사 등으로 해서 지출이 클 수밖에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젊은 날 누구들보다 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노후 파산을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연금 수령액을 가능한 한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추후납입 제도나 예.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또 젊을 때부터 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또 꾸준히 적립하고 또 노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선진국에서는 젊을 때부터 보통 한 10에서 20%는 매월 월급에 노후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부터 자기 수입의 매월 10에서 20%는 노후를 위해서 적립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50대 평균 자산을 보면은 부채를 대봐하면은 그 집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 한 채로 노후 보장하기엔 좀 부족하겠죠. 요즘 도시에서 중산층의 높이에서 보면은 최소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국민연금 등 연금이 준비된 사람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월 300~400만 원의 일정한 수입은 작지 않은 금액이죠. 네. 은퇴 후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족한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제2의 삶을 위해서도 일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하고 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의 일자리는 큰 수입을 바라기보다는 또 사회에 봉사하고 또 용돈을 번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은 의외로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장기적인 노후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은 40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87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높게 보셨네요. 예. 지금 83.6세거든요. 네. 2021년도 기준으로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5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60세는 회갑을 하고 70이면은 즉 사람이 70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 하여 고위원을 하였지만은 지금은 뭐 회갑이나 고위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포유동물은 성장기에 6배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기를 20세로 보면은 20세에다 6을 곱하면은 120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의학의 발달로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길어지면서 좋기만 할까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고민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 될 수 있겠죠. 네. 경제력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외로움을 겪을 때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정부 부처에 고독부라고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세 시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기회의 시간을 갖지만 준비하지 않으면은 위기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세 시대는 사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중반까지 교육을 받고 20대 중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 50대 중후반이 되면 퇴직을 하였죠. 그래서 그 고금리로 퇴직금만으로도 20년 원을 편안히 우리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대 수명으로 50대 은퇴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1, 20년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지금은 5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간이 3, 40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자녀 세대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고령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없는 세대이고 네. 또 저금리로 퇴직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1의 경제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누구나 제2의 경제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 평균 수명을 83세로 봤을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을 50세로 보고 네. 또 하루 중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 11시간을 곱하고 30년을 곱하면은 12만 시간이 나옵니다. 12만 시간이요? 네, 엄청나죠?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근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은 1만 시간입니다. 그런데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 고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2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어떤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만 시간도 쉽지 않은데 12만 시간이라고 하니까 네.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네요. 네. 이 50대 후반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30세 정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치면 30년 동안 번 돈을 갖고 나머지 3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서드 에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드 에이지요? 예. 아, 네네. 요즘에 아주 핫한 키워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서드 에이지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세들러 교수가 주장한 40 이후의 30년이라는 책에서 처음 주창한 이론입니다. 네. 우리 인생을 4단계로 나눠 보면은 태어나서 학창 시절까지는 퍼스트 에이지, 그리고 일과 가정을 위한 시기는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를 세컨드 에이지. 네. 예,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40대 중반부터 70세까지를 서드 에이지로 분류하고 70대 중후반부터 노화를 겪는 시기를 포스 에이지로 나눴고요. 네. 인생 후반전 늘어난 30년, 과거에 없던 30년을 서드 에이지라고 하였습니다. 예. 근데 서드 에이지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서드 에이지에서는 우리가 세컨드 에이지에서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수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은 서드 에이지에서는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또 서드 에이지에서는 경제적인 수입 외에 사회공헌이나 여가 봉사활동 등이 필요하거든요. 서드 에이지에서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네.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삶과 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회적 타이틀이나 돈보다가는 그저 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성공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하거든요. 돈과 권력이 높다고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서드 에이지에서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성공보다가는 일에서 보람을 얻고 또 이웃과 함께하면서 삶과 일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예.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 추구할 때입니다. 서드 에이지는 노화기인 포스 에이지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요. 예. 전 지금 세컨드 에이지에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얼른 서드 에이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컨 예. 에이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네. 서드 에이지에서는 정말 그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꿈꾸면서 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유롭게 일도 하고 보람도 예, 찾는 예. 그런 시간을 기다리게 되네요. 예,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한 이야기 예, 한번 예, 해볼게요.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또 노후에 도움이 될 만한 연금제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그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보장 체계를 크게 보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삼층연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 생활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인데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네.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주택연금 가입 요건과 대상은 일단은 본인이나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 절차를 보면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은 은행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약정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근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가입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한 후에 주택의 담보 설정을 해주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 주택연금에도 장단점이 있겠죠? 예. 주택연금은 우리 은퇴 생활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근데 그 은퇴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장점과 더불어 단점이 있겠죠. 네. 먼저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주거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택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은퇴 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금액이 확정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대상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도 연금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청산하게 되는데요.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 시 연금을 청산한 후에 집값이 남으면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상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중단 위협이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은 재산세 25%를 감면해 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그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은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5억 원이 초과한다면은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산세를 차감하거든요. 또한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그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하잖아요. 연간 네. 200만 원 한도 내서 소득공제도 가능을 합니다. 네, 장점이 많네요. 예,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그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도 최초 확정된 연금을 받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연금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네.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예. 우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또 이에 비해 주택연금은 연금 금액이 고정돼서 그 평생도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능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또 그 노후 생활이 부족할 때 활용하면 좋은 비장의 카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일시 붙는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처럼 영목이지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가 있거든요. 네. 이 초기 보증료를 최초의 연금 받을 때 지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 기간 중에 언제든지 내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은 그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환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냈던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예. 주택연금은 크게 봐서 이제 종신형 그러니까 평생도로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기간을 확정해서 받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종신 방식은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도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수시 인출 한도로 설정 없이 종신토로 받는 그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 방식과 인출 한도를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에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확정 기간 방식은 확정 기간 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10년, 20년, 30년 동안 기간을 선택해서 그 기간 동안만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네.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주택연금의 장단점 그리고 지급 방식에 네.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